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8일 노동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5월 1일 노동절로 시작되었지만 사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월 1일 오후에 그 노동 현장에서 한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아지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노동계가 아주 그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정부도 그동안 추진하던 정책을 뭐 갑자기 바꿀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일 것이니까 이 노정 관계가 상당히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극을 맞이해서 서로가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이 노사 관계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대처해 간다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좀 걱정이 많습니다. 노정 관계가 이렇게 어렵게 된다면 사실 노사 관계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 단체 교섭이 시즌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보통 5월부터인데 사실 이런 노정 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서기까지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환경을 맞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 노사가 정말 좀 더 신중하게 서로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교섭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주 그 판결 소식 가운데에는요, 아주 중요한 판결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불법 파견과 관련된 판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우리 현장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 가지는 지난주에 선고된 건 아니고 그 전주인 4월 27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된 것인데 지난주에 이제 몇몇 뉴스에서 보도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 이 파견 근로자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이제 불법 파견 기간이 있게 되고 그러면 직접 고용 의무가 있게 되고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래서 정규직으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정규직으로 썼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임금 차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법 파견을 당했던 그 근로자들로서는 자신들의 임금 차액 그것이 제대로 받아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임금 차액 부분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임금 채권으로서 임금 체불의 개념으로서 봐서 임금의 소멸시효인 3년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뭐 사용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그 회사의 그 불법 파견 대상자였던 근로자들은 이것을 불법 파견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 민법상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것을 해서 승소하는 그래서 대법원이 그것을 확정해주는 그런 판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그 4월 27일 판결에서는 이러한 그 불법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또는 뭐 일반적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 같은 것 때문에 임금의 차익이 생겼을 때, 즉 받았어야 할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근무했더라면 받았어야 할 그 임금보다 실제 근무하면서 덜 받았던 그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이것은 단순한 임금 체불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20년 그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원 그 사건에서도 이미 이 임금 차액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용한 기간에 대한 그 임금 차액은 이것은 단순한 임금 체불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가 특이한 것은 그 불법 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 이것을 명백하게 해서 소멸시효를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소멸시효는 임금 같으면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상으로 10년이죠. 또 민법 766조에 의한다면 그 손해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번 사건에서 그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불법 파견이 되었고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안 것이 3년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임금 채권 소멸시효로서의 3년은 지나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로서의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경제신문 보도에서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으로 봤기 때문에 이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법률신문에서는 이 점에 있어서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라는 이 요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나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불법 파견에 의해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던 이런 회사에 대해서 그 대상자인 근로자들은 단순한 3년분의 임금 못 받은 것을 달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10년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0년보다 짧은 기간이라면 그 기간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계에서의 분석은 앞으로 이게 줄소송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우려, 이거를 지금 많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불법 파견에 의한 손해배상 그 청구권 자체가 3년의 기한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상당히 이런 소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현장에 앞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용자들이 이 점을 잘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셔서 미리 근로자들, 그 대상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러한 그 줄소송으로 애를 먹는 일을 피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불법 파견과 관련된 또 한 가지 그 판례는요. 이것은 대법원이 아니고 울산지방법원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지난 5월 4일 날 선고가 되었다고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 하청업체를 이제 사용한 것이 이것이 순수한 도급이 아니고 순수한 하청이 아니고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라고 보아가지고 드디어 그 사장들에게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장이긴 하지만 A 씨에게는 벌금 3천만 원, B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고 또 법인 자체에 대해서도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을 이유로 하는 이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이 울산지방법원 1심 법원이긴 하지만 울산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불법 파견에 대해서 처벌해달라라는 이런 주장은 아주 오래전 거의 10년 가까이 될 때부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문제를 이제 다르게 그 사내하청 노조하고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고용시장의 환경이 바뀌면서 그 사내하청 직원들을 많이 정기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판결에서도 바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형량을 참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말고 파견 사업주들에게는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불법 파견이 이것이 파견 사업주가 그것을 행한 거 아닙니까? 파견 사업주로부터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파견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당했다. 이렇다면 그 파견 사업주도 사실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얼른 보면 파견법에서 이 파견 사업주에 대해서 바로 책임을 묻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파견업의 파견을 허용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파견이라는 게 만약 파견법이 없다면은요, 사실은 근로기준법 구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간 착취에 해당합니다.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이 고용관계에 파견사업주가 끼어들어서 거기서 자기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 파견법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근로기준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중간착취 금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착취 금지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처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금지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용사업주가 불법 파견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번에 다 벌금형, 형사 책임을 다 졌습니다. 그러면 그 파견을 해준 파견 사업주들에게는 당연히 무슨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바로 중간 착취 금지 위반을 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노동조합 측에서나 근로자 측에서 이런 파견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거론하고 고발을 해버린다면 사실은 파견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파견을 하지 않다면, 파견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파견을 하다가는 책임을 근로기준법 구조 위반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인 주장일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법적으로 다루어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분명히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 법원의 판결로서 확립되리라고 봅니다. 이 파견을 생각하실 때 항상 유의하실 점은 본래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구조에서 말하는 중간 착지 금지에 의해서 파견 사업주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서구 선진국가에서 파견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서구 선진국의 그 파견업을 보면요. 규모라든가 그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게 우리의 현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외국의 파견 전문회사들은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해서 근로자들을 잘 훈련시켜 가면서 여러 회사를 상대로 여러 업종에서 파견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현대사회의 어떤 그 산업의 필요에 맞는 그런 근로 제공을 하고 있다. 노무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파견 사업주 어떻습니까? 보통 원청회사에 근무하던 간부급들이 나와가지고 회사랍시고 하나 덜렁 만들면 아무 투자하지 않고 그냥 근로자들을 뽑아다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노동력을 장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 근로기준법이 봉건 폐습으로서 금지시키려고 했던 중간 착취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수료도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취득하는 이런 파견 사업주들은 정말 좀 우리 윤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중간 착취하는 아주 그 폐단을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윤 대통령 검사 시절에 광주 지검에 계실 때 그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중간 착취 금지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취업 알선을 해주면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사건을 수사했던 경력이 있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께서도 이번 판결을 만약 주의 깊이 보신다면 이 파견 사업주들이 만약에 이 근로기준법 구조 위반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한번 좀 판단해 보시고 만약 거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이걸 조치를 좀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견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근로기준법 구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주었다면 그 중간 착취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견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구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건데 그 파견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파견 사업주라면 그럼 당연히 근로기준법 구조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노사법치주의 이걸 확립하려면 바로 이런 문제에서도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파견 사업주들이 그냥 편법으로 파견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은 근로기준법 구조의 중간 착취를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좀 살펴보시는 것도 앞으로 우리 파견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언급하겠지만 때마침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중간 착취 금지법이라는 거를 이 상반기에 발의하겠다고 얼마 전 지난주에 그 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중간 착취 방지법과 이 지금 이 파견 사업주들의 어떤 그 지나친 이득, 지나친 수수료를 받아가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에 대한 그 차이, 임금 차익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 아니라 1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불법 행위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확정지은 대법원 판결. 그리고 울산지법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불법 파견을 한 그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했다면 그 파견 사업주에 대해서도 결국 중간 착취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하는 이런 점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제대로 된 파견을 하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보도된 판결 중에는 이것이 4월 달에 나온 선고이지만 아주 중요한 판결이니까 지난주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대전대학교의 교수들이 호봉제로 임금을 받아왔는데 학교 재단 측에서 성과연봉제로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4월 13일, 지난달 4월 13일 날 바로 그렇게 교수의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꾸는 것은 이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교수들 일부에게 불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이고, 따라서 그 과반수의 찬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개정해야 되는데 대전대학교에서는 그 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정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판결을 나왔습니다. 이 점은 우리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려는 그 임금 개혁 문제, 임금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언급을 해드리고 나중에 이 임금 정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나왔던 판결과 관련된 소식들, 중요한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국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노동개혁 특위를 26일 날 출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로 공정채용법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개혁 특위, 이것이 윤 대통령의 정책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올 상반기 중에 간접고용 중간착취 방지법 이것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의 의석수로 보면 뭐 발의했다면 뭐 의지만 있다면 그대로 처리 통과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불법 파견 사업주들이 중간 착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런 점도 감안해 본다면 민주당이 이런 중간 착취 방지법을 발의하는 것은 상당히 그 시기적으로 적절한 이런 발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에 아주 그 편만에 있는 그런 그 파견 근로자들, 특히 불법적으로 파견을 하고 있는, 파견을 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에게는 뭐 상당한 그 희망을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법안 내용이 잘 만들어져서 파견 사업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지난주 정부가 추진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우선 그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해서 윤 대통령이 그 멘트를 올렸죠. SNS에 멘트를 올렸는데 그 표현의 요점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세습을 근절하고 그리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다시 한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이런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법치주의, 이것은 뭐 노조가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파견 사업과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파견 사업과 같은 데서도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봐지는 겁니다. 노사 법치주의니까 노사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맞춰서 노동장관도 노동개혁의 법치 확립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다 그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5월 1일 날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노사법치주의라고 하는 노동개혁의 하나의 기조가 계속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노사정 모두가 이런 법치주의, 즉 준법 정신, 노사관계에서의 준법 정신을 강화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정부는 특히 고용부는 통합협 임금 정보 시스템 이것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임금 개혁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인데 뭐 이거는 모두 우리 사회가 공감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임금을 개혁한다고 하면 다들 호봉제에서부터 성과 연봉제 같은 것으로 성과급제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일반 기업이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라 이런 그 시스템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개혁적인 차원에서 한다 이러면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임금 기준법 이걸 지금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이항에 그 노동개혁 특위도 만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 임금기준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판단하셔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이거는 아주 간접적인 지원에 지나지 않고 그 개혁의 속도는 대단히 느릴 것입니다. 그러나 좀 개혁답게 제대로 진행해 보려면 이미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기준법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그 우리의 연공급, 연봉제를 호봉제를 어떻게 성과급 쪽으로 바꿔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노사에 알려준다면
우리 노사가 자율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임금기준법을 만들어서 임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을 법적으로 잘 확립해 준다면 뭐 통상임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논쟁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이 최저임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주에 이제 가까스로 어렵게 회의를 열었는데 또 뭐 회의 첫날부터 상당히 공익위원과 노동계 대표위원들 사이에 이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원회가 항상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거 우리가 해마다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죠. 헌법에서는 국가는 최저임금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최저임금을 규정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3자가 대표로 하는 기관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책임 있게 국회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하냐? 매년 정할 필요가 없죠. 국회가 법을 정할 때 올해 예컨대 2023년 최저임금 10,000원 이렇게 정합니다. 그 다음 제2항 내년도부터 다음 해부터의 최저임금은 물가 인상률에 연동한다. 이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이 몇 프로 되냐에 따라서 최저임금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최저임금을 다시 정하는 것은 뭐 3년 내지 5년에 한 번 다시 한번 정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해놓으면 우리 국회가 그 3년이나 5년 사이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정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 몇 년간은 그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게 해준다면 뭐 이런 논란이 필요 없고 또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최저임금 제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로 이런 최저임금과 관련된 제도들조차 바로 임금기준법에 넣어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기준법을 통해서 임금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하는가까지 또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호봉제로 할 것인가 성과급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 생각으로 제가 늘 강의하는 거 있습니다만 호봉제를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60년 전부터 이 산업이 막 발달할 때는 그것이 필요한 제도고 효율이 있는 제도지만 이제 지금은 한 20년 전부터는 그건 도저히 효과가 없고 우리의 어떤 산업의 그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역량으로서는 그 호봉제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봉제는 한 10호봉 내지 15호봉 정도, 10년 내지 15년 정도는 근로자가 한 해 더 근무하면 조금 더 능력이 좋아진다, 업적이 좋아진다라고 보고 10년 내지 15년까지만 호봉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다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성과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이런 제도로 바꿀 수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호봉제에 대한 법적 기준 또 성과급제, 업적급제에 대한 어떤 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법에다가 규정해 둔다면 우리 기업들이 얼마든지 그걸 참고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 하시겠죠. 임금을 갖다가 어떻게 법으로 정해서 강제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임금을 법으로 정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전부 임금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인 근로자들을. 예.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을 임금을 딱 얼마나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고 임금의 체계나 그것을 구성하는 방법, 지급 방식들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법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기업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봐지는 겁니다. 최저임금만 해도 그것도 법으로 임금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법으로 어떻게 정하냐 이거는 지금 논란을 벌릴 뭐 의미 없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 현장에서 임금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 이건 노사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혁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이런 정보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또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일률적으로 우리 국회가 책임지고 이 임금기준법 이걸 제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거는 좀 더 두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지난주에 우리 노동법 관련 소식들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법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면서 최근에 우리 노사법치주의라는 데 관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노사법치주의에 대한
기업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노사 법치주의 맞춤 교육이 필요하신 기업들은 신청해 주신다면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